세계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공화당에 좀 유력하죠. 그 두 차례의 TV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뛰어 올랐습니다. 전 휴렛 패커드 그 CEO를 했던 피오리나, 그 칼리 피오리나가 최근에 낸 그의 자서전, 뭐 회고록이라고 해야 하는 게 낫겠죠. 힘든 선택들이라는 책, 최근이 아니네요. 2006년에 출간한 힘든 선택들이라는 책에서 한국의 접대 문화, 기생 파티를 경험해 봤다고 하는 내용이 세계 지금 언론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피오리나가 휴렛 패커드 있기 전에 미국 전화전신회사, 큰 회사죠. 한때 국영이기도 했고, AT&T의 자회사인 네트워크 시스템에 이사를 할 때 한국에 있는 대기업하고 합작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가 어려움을 겪자 이를 풀기 위해서 방안을 했는데, 그 A그룹의 비서가 피오리나에게 식사나 술 시중을 들 사람으로 여성을 원하느냐 남성을 원하느냐고 귓속말로 물었답니다. 제가 봐서 뭐 밥을 먹었으니까 룸살롱은 아닐 거고 요정에 갔던 걸로 보입니다. 요정에는 외국에서 여자 손님이 오면 남성 접대부도 아마 불러주는 모양입니다. 참 기가 찬데요. 그래서 피오리나가 크게 놀랐지만 날 위해서 특별히 할 것 없이 보통 한국 사업가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성으로부터 이렇게 접대를 받았는데, 많은 아시아 국가가 그렇듯이 음주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이 구축된다 고 말을 했습니다. 회고록에서 술을 먹고 술 문화 속에서 신뢰가 존경이 구축된다.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이 피오리나를 접대한 한국의 대재벌은 아마 3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수한 기업입니다. 피오리나가 어질어질한 분위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옆에서 시들던 접대 여성이 영어로 체면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과음으로 몸이 상해서는 안 되니 도와주겠다 제안해. 그래서 아마 피오리나한테 이 여성이 뭡니까? 요즘 뭐 백기사라 그럽니까?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대신 술을 먹어주거나 또 버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몰래 술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체면도 살리고 몸도 보존했다 하고 회고를 했는데요. 뭐 이 피오리나는 뭐 대선 후보니까 한국에서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과거에, 이때는 뭐 대선 후보도 아니었고 책 낼 때는 나쁘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활력이 있고 재미있다, 음정이 넘치고, 음정이고 뭐고 목 터져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았고, 그걸로 그날 마무리가 됐다. 아마 밴드 불러가지고 요정에서 노래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나한테 다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술 시합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줬다 하면서 한국의 음주 시험이 남긴 인상도 전했다 이랬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유쾌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 참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다. 요정 문화가 한국의 문화입니까? 요정 문화는 한국의 문화가 아니죠. 일본의 기생 문화가, 일본의 그 기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생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일제시대 때 변질된 게 요정이죠. 일본에서 게이샤가 기생이 되려 하면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음악과 그 다음에 시나 문학과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문예인이 돼야 기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일본의 기생 강문은 전문인으로서 프로페셔널한 측면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기생 문화의 나쁜 점만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요정 기생 문화는 결국은 어떤 겁니까? 그냥 술 접대하고 몸 파는 그런 문화로 번져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를 외국에서 주요한 협상을 하고자 왔던 외국 IT 회사
이사 있던 피오리나한테 여자를 요정에다 불러다가 사전에 아무런 기뜸도 하지 않고 남성 접대부 원하냐 여성 접대부 원하냐 그래가지고 부어라 폭탄주 마셔라 돌리고 또 그 자리에서 밴드 불러서 노래 부르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참 진짜 우리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국은요 차라리 한국의 요정이 일본의 기생 게이샤 문화만큼의 수준이라도 갖추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가뜩이나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한국의 이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서 매일 지적대해서 그야말로 우리도 미국에 뭘 어떻게 좀 잘해야 되나 하고 머리가 아파질 지경인데 이제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접대 문화고 접대 문화는 기생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대선 후보가 해보려고 했었다라는 게 정말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엊그제 TPP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채 이 태평양 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해서 타결이 되자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니까 중국의 경제연구소 이런 소장이나 전문가들이 TPP가 중국의 수출입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라도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한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가 1조 위안이고 세계 1위의 상품 시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누구도 이래 못할 거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국가와 FTA도 이미 맺어 있고 미국, 유럽과 BIT 그러니까 쌍무 투자 협정이라고 그러죠. Bilateral Investment Treaty. 그래서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TPP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TPP 회원국 중에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고 또 FTA 협정 발효를 앞둔 한국, 일본, 캐나다와도 BIT 협정도 또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인도 등 16개 국가와 TPP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포괄적 역내 그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입니까? 이걸 갖다가 추진 중이다 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TPP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중국의 이 TPP에 대한 이 대응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저것이 미국 중심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안보, 경제가 같이 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역내 경제자유무역 협정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별거 아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의 섬유와 의류가 중국하고 다투게 되면 베트남은 TPP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트남이 중국보다 현재 임금이 낮잖아요. 요즘 중국에 있던 한국 회사들이 다 베트남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은 더 잘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간섭도 작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중국을 제낄 수 있죠. 이 분야에서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일본의 전자기계류가 중국을 대체해서 중국의 이런 분야에서 도산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TPP는 미국은 사실 쌍무협정의 나프타, 즉 그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이 나프타라고 부르는 이 북아메리카 그 경제자유협정, 자유무역협정 외에 이런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을 잘 맺지 않았는데 이번에 미국이 작정을 하고 TPP를 한 것은 이대로 뒀다가는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부 중국의 손아귀에 경제적으로 애속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차라리 주도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미국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중국이 뭐라고 TPP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TPP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미국과 일본이 연합을 한 겁니다. 자, 중국이 미국 경제보다 크다. 일본은 이미 우습게 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1, 3위, 곧 2여에서 추월을 당하는 위협을 가진 미국이 또 일본이 중국에 뒤처지면서 엄청난 이 프라이드에 손상이 왔죠. 그런 일본이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제끼는 구도에 나선 건데 우리는 여기에 참 썩인 차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 흐름을 돌리지도 못했고 또 중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FTA를 체결한다고 이 문제는 그 뒤에 생각하자 해서 중국의 부분을 너무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 TPP가 가진 경제 외적인 안보라든지 지정학적인 또 더 나아가서 이 미국과의 동맹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경제도 역시 블록화 해가지고 서로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TPP가 유리하나 불리하나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처음에부터 들어가서 일본을 견제하면서 주도 국가로 나섰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보다도 더 미치기 때문에 한국이 나서서 말레이시아나 페루나 칠레나 호주나 뭐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와 함께 여기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안 보도록 협정을 주도해 나갔으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었겠죠.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는 AIIB에 들어갔고 또 중국이 주장하는 뭐 CEP입니까? 포괄적 영내 경제 동반자 협정 뭐 그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너무 그 다 해주니까 우리도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걸 다 해주겠다 해서 처음부터 좀 폭넓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국 분들은 어찌 생각을 하는 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지금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또 그대로 맺어가야 되는 거죠. 자, 전적으로 관료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했는데 후발주자가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서 문을 잠간 12개 나라의 터세에 시달리면서 엔트런스 피, 진입료를 단단히 내야 될 겁니다. 이 순간적인 판단 미서. 이게 근데 실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었던 판단 미서였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상책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난민 소동을 이끌고 있는 IS, 한마디로 무장 테러 집단이 이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에서 이 열병식 같은 무기를 잔뜩 차에 싣고 행진을 할 때 또 전투에 그 무기를 탑재해서 고정식 차량에 고착시킨 그런 어떤 차량 부착 그런 어떤 이 무기들을 동원할 때 동영상에서 보이는 차들이 전부 토요타 차입니다. 일본의 토요타에 하이럭스 픽업 트럭하고 랜드크루저 SUV 두 개를 이용해가 쭉 그냥 점령한 도시에 까만 옷에다가 총을 들고 그 뒤에 픽업 트럭 뒤에 타서 내지는 SUV에 타서 가는데 차들이 다르지가 않아요. 딱 두 가지 종류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많은 토요타 차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의문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면서 어떻게 사들였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라크에 이 하이럭스 픽업 트럭과 랜드크루저 SUV가 2011년 6,000대, 2013년 18,000대가 팔렸는데 이라크에 팔린 차들이 그냥 점령이 당하면서 모술 같은 큰 도시가 그런 차들이 넘어간 거지. 근데 차들에 또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차들이 보면요 깨끗한 새 차고 또 차들이 보면 거의 동시에 구매한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라크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라크 가면 깨끗한 일본 차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새 차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전부 그냥 한국에서 10년, 15년, 20년씩 쓰는 중고차들이 이라크 대부분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IS가 토요타 신형, 거의 신형 픽업 트럭이나 SUV를 어떻게 저렇게 장만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요. 이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국이나 이런 부분에 무기 금수 조치를 많이 내렸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는 차량은 몸팔기예요. 최근까지 한국의 버스 업체가, 트럭 업체가 이란에 버스나 트럭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던 회사가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와 합작을 하려 해도 거부되었어요. 그것은 금수 조치를 내려놓은 품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차하면 트럭이나 버스가 군용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즉 군용 트럭이 되거나 군용 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을 건데 어떻게 토요타가 IS에 이렇게 많은 차를 어떤 경로로 팔게 되었을까? 굉장히 의문인데요. IS가 돈이 많기는 많죠. 유전도 잡고 인질 사업도 하고 뭐 은행도 털고 그래서 어쨌든 저 사람들이 대량으로 토요타 차를 중간에 딜러를 끼워서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사들여서 받지 않았으면 그냥 점령해가 한두 대 뺏었는데 저렇게 똑같은 유형의 차량을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 한 수백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로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을 때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보면 한국의 한 재벌 건설회사가 그 리비아의 카다피하고 지나치게 지내다가 나중에 그 재벌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IMF 때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거는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